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은 1교시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1교시에서는요.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의 2025년 증시 후반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주목하라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지난 수업에서도 저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지난주에 개념을 배웠다면 오늘은 관련주 실전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2교시에는 하반기 자동차주에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하는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리까지 이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테마 추종을 넘어서 이 시장에서 탄탄한 기업들, 실적 그리고 기술력, 또 정책적인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보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분인데요. 시장에서 필요한 전략을 쏙쏙 골라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시장 쪽집게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생방송에서 매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네. 매니저님의 이 포트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매일경제TV에서 주머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성이고요.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00일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기가 알죠. 나와서 분유값을 벌기 위한 분유버프 받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버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인사이트에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에서 분유가 등장할 줄은 몰랐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진단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올해 시장에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AI가 대중화되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뭐 글로벌 금리 전환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시장이 기대 그리고 리스크가 상당히 공존해 있는 시장인데 이 하반기 투자 중심을 전반적으로 저희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유동성이 워낙 메말라 있다 보니까 명확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실적이라는 좀 안정장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정부에서 얘기만 하면은 테마가 되고 있고 맞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정말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기에 대한 사이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는 약간의 세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강하게 꺾이지 않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키워드는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포커스만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좀 메리트를 좀 느끼면서 시세를 좀 많이 누려갈 수 있는 사이클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올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의 수업 주제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정부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요새 들어서는 약간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인 원화 기반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뭐 정책적인 뭐 이슈 한 가지만 나와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우선 기초부터 탄탄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봐야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보시게 네.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코인이라고 하면 코인 자체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인 하시나요? 저 코인 안 해요. 네, 이렇게 코인을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코인 하면은 인식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맞아요. 약간 위험성이 무서워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명칭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성, 이제 변동성이 적은 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규제가 없이 디파이를 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만큼 유통 물량 자체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한 2만 원, 몇천 원 이랬던 가격이 지금은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맞아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랑 약간은 상반된 코인 정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을 했었던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코인이 왜 유망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라는 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해킹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관 하나만 해킹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금이 다 털려 나갈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킹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내 자산을 지키는데 좀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보통 원화나 이제 법정 화폐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찍어내거나 테이퍼링을 하면서 가치를 좀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시키면서 통제를 받기 마련인데 비트코인은 유통 물량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중앙기관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은 시장 참여자가 정한다. 그게 굉장히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정성 있는 자산이다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고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네. 테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한 기업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1코인은 1달러다라고 해서 가격이 명확하게 기준이 접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캡처 기준을 했을 때 1달러가 거의 1,379원 정도였는데 테더 하나당 가격이 1,356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위에 약간 한국 프리미엄 마이너스 1.6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세랑 또 한국 시세랑은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1,356원에다가 플러스 1.64%라면은 그때 기준이 미국 달러 1,379원이랑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세에는 1코인은 1달러다. 이 가격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에 맞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이 원화에 대한 기반에 따른 가치를 이미 정해놓은 코인을 만들어서 변동성이 적은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기반 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1코인은 1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도 없는 거고 이거보다 더 싸게 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법정 화폐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금을 기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증거금으로 두고 거기 그만큼에 대한 가치만큼 코인을 상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1코인당 1원으로 기준을 접을 수가 있고요.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1코인당 1온스라든지 1돈 이렇게 맞춰서 네. 가격이 정해져 있는 코인.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없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산다 하더라도 이 가치에 대한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파킹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투자 자산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 높아지고 좀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더 빠르게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코인에 대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많이 캐파가 커지고 거기에 대한 장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목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상장했던 미국 기업 서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한 달 만에 이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약 6배 정도 폭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만 보더라도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최근에 정말 불같은 상승이 보였었잖아요. 11만 원대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오는 장점과 변화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빠르게 결제가 간편하게 되고 송금 자체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제 기관을 없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송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도 은행에서 이체를 한다라고 하면 11시 반부터 한 12시까지는 점검 들어가서 맞아요. 송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자체 없이 24시간 동안 빠르게 송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해외 송금으로 이체를 하는 것도 수수료가 굉장히 없고 이제 적거나 없거나 그리고 송금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 송금을 하려면은 이제 중앙기관을 거쳐서 오래 걸리면은 이 송금 받는데 하루에서 이틀까지 걸려요. 그 달러로 이체를 받으려면.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 없이 원화 기반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한 다음에 원화로 바꾸거나 달러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교체를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환전을 하는 게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자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슷한 사례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데 이게 급하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환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디파이 이제 인프라에 대한 좀 탈중앙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따로 이제 중앙기관에 대한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용처에 대한 좀 자유로움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모든 자산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 없이도 이제 송금 서비스라든지 환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은 원화를 사용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편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으면은 은행 계좌가 없는 청소년이나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이제 이 지갑을 통해서 원화를 받거나 송금을 하거나 이체를 하는데도 좀 더 빠르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내수 경제 사이클을 빠르게 확산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해외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현금을 들고 오는 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네. 들어올 수 있는 게 $10,000 이상은 사실 안 돼요. 이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10,000 이상 현찰로 들고 오기 위해서는 세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절차를 다 따라야 되고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세금 조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단체 입국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게 약간 카지노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근데 카지노에 돈 쓰려고 왔는데 네. $10,000 이상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면 세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금 추적이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번거롭죠. 그래서 너무 번거롭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돈 쓰러 왔는데 돈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환전 필요 없이 코인 가지고 와서 그걸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쓸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내수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기업들의 성장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앞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역 화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비 쿠폰에 대한 그쵸. 지급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원화를 많이 쓸 수 있게끔 내수 경제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기반을 다루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 가장 커다란 장점은
돈 쓰기가 쉬워지는 세상이 된다. 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저희 요새는 결제가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그쵸. 저도 맨날 누워서 쿠팡으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카카오페이하고. 네. 그쵸. 근데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돈이 정말 막 나가요. 근데 결국에는 내수경제 활성화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돈 쓰는 게 쉬운 세상을 만들면은 이 지갑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빨라지기 시작을 하고 활성화가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코로나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내수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저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축이 GDP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저축률만 보더라도 경단위가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 쓰고 돈 쓰기가 불편하니까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경제가 아무런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내수경제 안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쓰기 쉽게끔 만들어놓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은 아마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화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수혜 산업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이체 그리고 송금에 용이한 수단인 줄 알았는데 더 넓게 봤을 때 국내 증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계속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스테이블 코인 상당히 잘 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정착이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일단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실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좀 더 정리를 편하게 좀 해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금융 핀테크 산업들이 좀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금융주나 이제 핀테크 기업들 최근 들어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핀테크 기업, 이제 비금융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확산이 되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이제 한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쪽에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핀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금융주라든지 핀테크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산업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제 자체가 쉬워지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쿠팡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온라인 스토어로 결제가 쉬워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요 자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국제무역이라든지 물류 쪽으로도 이체나 환전 자체가 좀 더 간편해지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줄어들다 보니까 환차손에 대한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요새 들어서는 인앱 결제가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코인과 굉장히 좀 연관성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이제 위메이드에서 만든 게임은 위믹스 코인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것처럼 게임이랑 이제 코인이랑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좀 인앱 결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원을 받을 때 이제 그럴 때도 코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간편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숲 같은 기업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쪽으로도 자금이 지금 많이 막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츠 쪽에다가 투자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자산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네. 주식 관련된 섹터로 좀 간편하게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이나 이제 전자결제에 대한 섹터라고 하면은 간편결제나 피지사 그리고 전자지갑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에 대한 전자지갑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게 결국에는 보안 쪽에 대한 솔루션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이나 암호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아니면 생체 보안이나 정보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좀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상거래, 글로벌 이커머스나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 카페24처럼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플랫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게임이나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2E
아니면 NFT에 연계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걸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계성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사이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산업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나 디지털 노동 중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이제 SaaS에 대한 기반 협업 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주 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츠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주식 쪽의 섹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추가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투자 포인트 바로바로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정말 많이 있었네요. 저희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짚어봤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사실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뭐 구체화된 사업 모델 그리고 수익 구조 없이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다라는 시선에서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 변동성도 사실 이 관련주들의 크기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확실한 모멘텀, 확실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근데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대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본격 시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옥석 가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구간은 아무래도 코인이 발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금감원이든 하는이든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기관의 보안성을 심사받을 때 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 많은 사이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테더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를 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가져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도 지금 오픈 소스를 가지고 나서 이걸로 기술을 연동해서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빠르면 일주일이면 만듭니다. 이 오픈 소스로 이제 이미 코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밈코인이라든지 네.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코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술이 있고 자본력 있는 기업은 일주일이면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는 심사가 오래 걸리는 거고 중앙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곧 있으면은 너도 나도 이 블록체인 기반을 따와서 네. 코인에 대한 발행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발행이 된 기업들은 먼저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처럼 상품권 발행했다라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코인을 발행한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살아남는 승인을 받는 기업만 살아남겠지만 그쵸. 본격 사이클이 오기 전 아직까지는 그 사이클이 안 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고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나 자본력 있는 기업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 아직 본격적인 사이클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종목단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어요. 이 테마에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종목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 최근에 정말 불같이 급등하더니 지금 한 달도 채 안 돼서 3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도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보유해서 매도로 또 의견 하향 조정하기도 했잖아요. 이 카카오페이는 지금 구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구간 사실 빠지는 게 맞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투자 위험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투자 위험까지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도 더 올라갈 거라고 산 거는 사실 포모라고 보고 너무 있거든요. 욕심이군요. 네, 너무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는 기업은 없고요. 이제 영원히 올라가는 기업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카카오페이는 아직도 투자 경고기 때문에 네. 이 투자 경고가 풀리면은 그 다음에 또 투자 주의로 내려갑니다. 투자 주의까지 풀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위험까지 경고 신호를 금감원에서 줬다, 거래소에 줬다라고 하면은 한번 쉬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쉴 때 돼서 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6만 원대 위아래는 그래도 바닥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투자 주의까지 다 푼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기반에 대한 코인이 발행이 됐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기다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사실 당연한 조정이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진단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수업 너무 유익했는데 더 오랫동안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디로 가면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통해서 네. 많은 인사이트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종목이 너무나 많고 섹터가 너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 30개 정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알차고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보 저장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략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은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김빈성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처럼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수업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니저님도 고맙습니다. 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종, 풍력별 관세는 일단 강행이 됐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는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약간 기대를 해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종 하반기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반등에 대한 카드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선생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전략산업분석팀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동차 EV 모빌리티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좀 오름세를 타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자동차가 어떻게 좀 올라가 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흐름부터 좀 잡고 갈까요?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신흥 강자 중국 시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하면 바로 생각나는 가격 경쟁력, 이건 일단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비아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요? 비아디가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산 저가 전기차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었고 네.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싼 가격에 글로벌 시장에 잠식해 나가고 있는 이런 브랜드로 많이 인식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네. 특히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싼 차가 아니라 첨단 전장 기능에 있어서도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가진 차량 브랜드로 최근에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지금은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너 왜 중국 전기차 안 타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점유율 자체도 지금 경쟁력이 좀 치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아디 하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글로벌 1위다라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판매 대수에 있어서도 비아디가 지금 테슬라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테슬라 저희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인도량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역성장을 계속 알려오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도 판매량 역성장을 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했었지만 네. 중국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판매가 부진한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비아디가 굉장한 적수로 올라오고 있는데 비아디 하면 이 키워드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신의 눈. 이거를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제 이 신의 눈 기술을 사용해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 비아디가 직접 변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신의 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거창한 기술이라고 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의 자동차에 적용되던 ADAS 기술하고 사실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네. 뭐 스마트 크루즈라고 하는 기술이 있죠. 네. 그 기술하고 기본적으로 유사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능까지 추가가 되면서 레벨 2 플러스까지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크게 레벨 1부터 이제 레벨 5까지 구분을 하는데 현재 상용화된 기술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간 것이 레벨 2 플러스 정도고 이제 레벨 3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BYD도 이제는 레벨 2 플러스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요 신의 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BYD가 전장 기술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자율주행 쪽에서 따라잡는 그런 선도 업체가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는 BYD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BYD의 경쟁사들은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이런 일이 올해 연초에 있었죠. 오, 네. 그럼 가성비와 첨단 경쟁력을 다 잡은 기업이 바로 BYD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좀 BYD와 어떤 면이 다르고 테슬라와는 또 어떤 면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BYD랑 이제 샤오미를 비교를 하자면은 네. 저희가 중국에서 지금 떠오르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샤오미랑 화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웨이요. 네, 화웨이도 이제 중국에서 떠오르는 전기차 브랜드인데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 프로젝트가 있었죠. 타이탄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좌초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랑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가 거기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프리미엄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슬라와 굉장히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테슬라의 경쟁자로 지금 중국에서 인식이 될 정도로 판매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YD가 약간 가성비에 뭔가를 더한 느낌이라면 샤오미는 좀 프리미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만약에 두 브랜드 중에서 타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타시겠어요? 사실 두 브랜드 모두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BY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가형 모델들만 생각을 하지만 BYD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엔트리급 모델도 있지만 중급, 최고급 모델도 있고 특히 최고급 라인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가격을 호가할 정도로 최고의 성능 가진 모델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는 오히려 더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BYD도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판매가 되는 모델들은 아직까지는 다 저가형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BYD는 가격이 싸지만 아직까지는 좀 브랜드 인지는 좀 떨어지는 이런 브랜드로 좀 생각이 되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이 두 개밖에 없어요. SU7이라는 게 작년에 출시가 됐고 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YU7이라고 하는 SUV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프리미엄급 전기차로 나오고 성능도 굉장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 선택을 한다면 저는 최근에 출시된 YU7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의 선택은 YU7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앞서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테슬라 하면 일단 주가를 생각했을 때는 CEO 리스크가 계속 좀 하방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걱정되는 게 역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인도량이거든요. 현 시점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슬라가 올해 연초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5월 이후로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3, 4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매년 연평균 30% 정도의 판매 성장률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최근 추이를 보게 되면은 워낙에 지금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브랜드도 많고 신차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 판매가 좀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단기간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의 근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어떤 단기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가져감으로써 거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겠다라는 플랜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춘 부분도 보면은 단기 판매량이 아니라 FSD
그리고 로봇 택시, 뭐 사이버 택시라고도 하죠. 네. 뭐 사이버 택시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분야에서 테슬라가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장에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판매량도 물론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가 진행 중인 사이버 택시가 얼마나 시장의 성적으로 안착을 하고 기술력을 입증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로봇택시의 서비스 지역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로봇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인도에서도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에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줄어드는 판매량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마이너스로 가던 추세가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주가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또 지금은 판매량보다는 기술이 중요해라고 하지만 또 판매량이 플러스로 돌아서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새롭게 판매 모멘텀을 얻어낸다면은 그것도 주가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인도가 좀 전기차 시장 안에서는 세계 3위라는 좀 범위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인도량도 늘어나는 상황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하면 좀 주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올라탈까 싶으면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조금 올라와 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 주나 싶으면 다시 한번 리스크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인도량이라는 좀 수치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세 협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잖아요. 언제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기한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관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아온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일어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 말씀하신 관세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네. 한국 자동차 시장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수익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관세 대응이 핵심적인 앞으로의 변수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가별 관세 같은 경우는 좀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편이지만 사실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단계 좀 빠른 속도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부분은 이제 주가는 좀 서서히 반영이 됐고 이미 충분히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의 어떤 앞으로의 추이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이미 25%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수치로 최고치로 이제는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 협상을 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 내의 자동차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거는 좀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좀 다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현대기아차의 편이다. 단기적으로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전제로 깔고선 주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 리스크 이제 좀 관세율이 낮아질 순서밖에 안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촬영일 기준으로는 CPI가 나왔잖아요. 네. CPI 뭐 잘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단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그 전략을 약간 바꿔가고 있어요. 이제는 자율주행보다는 SDV를 개발해서 1등을 하겠다라는 정의선 회장의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SDV가 어떤 개념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도 궁금해요.
이 SDV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손에 잘 안 잡히는 개념이실 거긴 해요. 말도 왜냐하면 어려워요. 네, 말도 좀 어렵고 네.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다라고 저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차량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장치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 설계를 해 나가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의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칩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전자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각각의 세부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CPU와 같은 중앙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제어를 함으로써 차량 시스템 효율성도 굉장히 높이고 원가는 낮추고 그리고 새로운 신기능들을 도입하겠다라는 결국엔 SDV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커넥티드 카 기능이 있고요. 커넥티드 카.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 OTA라고 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SDV가 되면은 도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각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도 SDV가 되면은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저희가 이제 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효용적인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는 것, 요 기술이 바로 SDV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DV 정말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건 차량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음성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차량을 제어를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차량을 이제는 뭐 불러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차량에 뭐 키를 연다든지 뭐 각종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심리스하게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카트 홈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내에서 스마트 홈 어플라이언시스를 이제 제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다 총괄적으로 넣는 거.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현대기아차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 모든 차에 다 장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SDV라는 기술이 테슬라나 중국의 기업들이 잡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 안에 뛰어들었을 때 좀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SDV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도입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완성차들의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진입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차량의 설계를 전기차 베이스로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좀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업체들은 다 약간 후발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뭐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를 따라가는 거죠. 쟤네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네. 그래서 기술 격차는 조금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 나서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시간도 좀 필요할 테고요. 그만큼 저희가 갖고 있는 IP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좀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줄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 다양하게 미래 기술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내재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하지만 외부 업체의 협력, M&A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쪽, 로보택시 쪽에서는 모셔널이라고 하는 JV 업체를 미국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지금 시험 테스트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UAM, 요즘엔 AAM이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네.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도 슈퍼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보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요즘 네. 가장 또 핫한 기업 중 하나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지금 투자를 한 상태고 2023년도에 42-이라고 하는 외부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를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SDV를 또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좀 가지치기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의 발판을 넓혀가고 있군요. 그럼 그 안에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구상을 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테슬라도 사실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뭐 스페이스X, 로봇 이런 식으로 발판을 넓혀가면서 단순히 자동차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 업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안에서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현대차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네. 로봇이나 공통 분모는 결국엔 AI거든요. 그러니까 오.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해야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로봇의 밸류 체인이 전기차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들이 필요하죠. 뭐 각종 촉각 센서라든지 뭐 레이더 센서, 뭐 라이다 아니면 카메라 센서 이런 센서 기술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로봇을 구동시키는 각종 모터들이나 배터리 이런 것들도 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노하우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생산 코스트도 굉장히 좀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분야에 뛰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로봇 관련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저희가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테슬라, 샤오미, 비아디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로봇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서 로봇 쪽을 많이들 트라이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선도주자라고 꼽히는 업체들은 뭐 중국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네. 자동차랑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테슬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뭐 피겨 AI나 어질리티 로보틱스 이런 경우에도 지금 공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들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로봇에 대한 캐파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차도 좀 고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너무 현대차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요. 혹시 기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까지 다 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다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이렇게 현대, 기아, 모비스 다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포션을 가져간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나 기아나 전반적으로의 투자 전략은 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거기에서 얻는 밸류가 지분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현대, 기아, 모비스 뭐 정혜서 회장님 다 이제는 수혜를 보는 구조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는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마찬가지의 투자 전략일 것 같은 기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동차 업종 하반기 투자 전략 짜주신다면 어떻게 짜주실지 궁금해요. 하반기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죠.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주가 상승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상반기 때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좀 많이 생겼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나 주주 가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주주 환율이 높은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주주 환원율을 시가 대비로 따지면은 7%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배당이 분리과세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된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주주 가치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처럼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시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정책 향에 발맞춰서 가려면 현대차와 기아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좀 몸집이 큰 친구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부품주 관련해서는 전략이 좀 달라질까요?
부품줄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현대기아차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세로 해서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었을 때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기업이다 보니까 수단들이 많은데 부품사들, 특히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일단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처럼 실적도 우량하고 그리고 외부 변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네.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투자 전략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짜봤는데요.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2교시 수업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